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0학년도 대비 7, 8월 기출변형 영역별 문제풀이 1회 생리학을 해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누구예요 지금? 인조 선생님? 어려웠다? 어떤 게 어려웠습니까? 헷갈렸다? 또요? 현수 선생님 어땠어요? 현수 선생님 네? 네? 아 윤수 죄송해요 윤수 선생님 네. 네. 아, 교재 봤던 게 도움이 됐다? 준혁 선생님은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시각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좀 익숙했죠? 기출문제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문제를 보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이나 어떤 실력에 대한 어떤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가늠을 해보는 것은 모의고사 때나 뭐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진단평가가 있고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다라고 얘기한다면 진단평가는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은 무슨 평가의 개념일까요? 7, 8월 달은 우리 진단, 형성, 총괄평가 중에 형성평가예요. 그쵸? 그럼 형성평가의 실력을 점검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형성평가 때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드백을 뭐의 피드백이 나타나요? 그렇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게 7, 8월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상대편 뭐 주변 동료분들 또 우리 아름다운 경쟁자들이잖아요. 그 경쟁자들과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오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류를 찾기 위한 과정에 이 오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뭘까요? 문제를 풀기 어려웠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의 부재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건 이거는 언제부터 쌓았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쌓아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만들었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어떤 반응이냐면 1월, 2월 달에 강의를 하고 3, 6월 달에 강의를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10년간 강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대부분 다 지루해요. 지루해.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리고 눈이 번쩍 뜰 때가 있어요. 아, 1, 2월 달에 못 봤던 거 또 새로운 거. 그럼 우리가 늘 사람들이 욕구는 뭐냐면 지식의 갈증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건 내 지식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는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 그걸 맞출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죠. 물론 알고는 있겠죠. 우린 폴란이 암묵적 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시험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쵸? 시험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이 맞아떨어지고 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또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도 한두 번 풀어봤겠습니까? 올해 1, 2월 달에도 풀어봤을 것이고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가면서도 풀어봤을 것이고. 그럼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거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와봐야 똑같이 나온다는 건 솔직히 어렵고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배경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했냐? 그랬다면 오늘 푼 문제의 한 80%는 굉장히 수월했죠. 그렇지 않을까요? 단지 좀 어려웠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내 문제 중에 논리적인 문제를 낸 건 솔직히 거의 없어요. 7, 8월 달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냈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다라는 건 하나 그죠? 새로운 문제. 요게 좀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포인트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바로 요게 가요. 그리고 시험 보면 뭐에서 틀리는 줄 알아요? 새로운 건 새로워서 틀려요. 그리고 어디서 틀리냐면 우리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 여기서 틀려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보면. 대충 찍어봐요.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늘 수정하고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들이. 성원 선생님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70%? 좀 더 쓰죠. 네, 저 한 80% 나올 것 같아요. 80%는 몇 점이에요? 전공 몇 점이에요? 64점이잖아요. 64점이면 합격해요, 못해요? 얘는 왜 아직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네. 합격해요, 못해요? 합격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는 건 쓰세요. 모르는 건 틀리세요. 아는 건 맞추고 모르는 건 틀리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해서 틀리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답을 정확히 했음에도 답안 작성하다 틀리는 거, 답을 끝까지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는 거, 오늘 보면 문제상에 문제를 내가 제대로 안 봤구나라고 했던 문제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이 7, 8월 달이라는 이 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가세요. 방향성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함을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쵸? 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필수 과정이에요. 부족함을 찾고 내 거로 만드는 필수 과정. 그 2달이라는 과정 동안 이걸 필수적으로 했을 때 9, 10월 달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 풀고 그다음 답만 풀고 그다음 집에 가면 끝나고 다음에 또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다음에 운동역학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운동역학만 공부해요. 네. 왜냐하면 생리학은 받고 끝났고 그 운동역학 대비해서 운동역학 점수 잘 받으려고.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공부예요. 그러면 복습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음 주에 복습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3대 2라면 3은 복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2는 역학을 준비하는 거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역학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생리학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학 때 또 저 터져보고 또 다시 역학을 보완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대 2의 비율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습의 3, 예습의 2 이렇게. 그래서 복습에 더 비중을 두시란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더 비중을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옆에서 우리 얘기 나눌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문제 뭐 어떻게 풀었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맞추고 상대방 못 맞추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못 맞아서 상대방 맞춰봐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저 사람 나보다 잘했는데 그거 당연한가 보다 하고 합리화하지만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맞추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쫓기는 거예요. 공부는 여유롭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식으로 더 많이 들어와요. 질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쫓기듯 공부하면 질 높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버리세요. 솔직히 이건.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사람이 좋은 점수 맞으면 합격할 것 같죠? 합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점수 못 맞았으니까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증명을 해요. 예. 아시겠죠? 네. 그럼 볼게요.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중에 1번 문제 이제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내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이제 나열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1번으로 갔어요. 자,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배경 지식이 있었어야 될까요? 뭐 생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했죠. 이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푼다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하나는 최대하 운동을, 또 하나는 최대 운동을. 우린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환기량과의 관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시 산소 소비에 대한 부분을 일단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운동 시작점과 운동 끝, 회복이 끝. 운동 시작, 종료, 회복이 끝.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최대화 운동이니까 뭐가 나타나요? 최대화 운동이니까. 최대화 운동과 최대 운동의 서로 다른 차이점 얘기한다면 뭐가 있고 없음이겠어요? 크게 얘기해요. 항청 상태예요. 네. 그쵸? 항정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 보면 항정 상태가 여기는 뭐예요? 있다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항정 상태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좀 그림이 약하다.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린 여기에 대한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주어진 운동 강도에 필요로 한 산소량은 얼마예요? 요만큼이 필요로 한 산소량이잖아요. 그쵸? 산소 필요량. 여기는 요만큼이 지금 산소가 필요한 양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서 요만큼은 뭐예요? 파란색은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뭐라고 얘기해요? 산소가 결핍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산소가 결핍됐다. 산소가 부족하다. 여기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우리 에너지 대사를 어떤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ATP를 공급하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산소 대사겠죠. 여기도 무산소 대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산소 환기량이 산소 공급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요만큼은 필요한 만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는 요만큼은 충분하다. 무슨 대사예요? 유산소 대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도 요만큼은 산소가 충분한 거잖아요. 산소가 여긴 충분하니 유산소 대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회복기잖아요. 근데 우리 무산소 대사하면 우리 무산소 대사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둘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뭐가 있었어요? ATP, PC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스템? 젖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쵸? 이 과정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썼겠죠. 최대 운동 시에.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뭐 여기에 대한 기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트레이닝 후 변화에 대한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좀 더 한다면 모두 운동 후 초과산 소비 EPOC까지 밝힐 수 있겠죠. 그러면 EPOC 밝히려면 우리 빠른 EPOC하고 느린 EPOC하고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빠른 EPOC는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중에 여기에 대한 얘기고 느린 EPOC는 여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주 쉽잖아요. 자, 트레이닝을 했어요. 무슨 운동이래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했대요. 그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면 뭐가 좋아져요? 그렇죠. 한마디로 산소 공급 능력이 좋아져요. 산소 공급 능력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 쭉 어디서부터? 입에서부터 시작해봐요. 여기서부터. 입구부터. 뭐가 좋아져요? 기도 넓어져요. 유동적인 공기 흐름 빨리 해줘야 되겠죠. 폐도 좀 커져야 되겠죠. 폐 수준에서 얘기하면 폐포수 많아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폐 모세혈관 또 많아져야 될까요?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또 폐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심장에서 가요. 심장의 폐에서 모세혈관에서 뭐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잖아요. 그 운반해 주는 애들이 결국 누구예요? 혈액이죠. 혈액도 많아져야 될까요? 많아지죠. 왜냐면 저산소 상태에서 우리 적혈구 생산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얘를 운반시켜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압력 생성해야 되잖아요. 압력 생성하려면 심장의 수축력이 어때야 돼요? 증가해야 되겠죠. 수축력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짜던가 아니면 신경을 자극을 주든가 아니면 많이 늘어났다 수축을 시키던가. 근데 우린 지구성 운동이잖아요. 많은 혈액 가는 많이 담았다 많이 보내는 역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심장의 용적이 어때요? 증가했겠죠. 심장 용적 증가에 따른 심근의 길이가 증가하여 반사적인 수축력으로 1회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죠. 기출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 나왔어요? 프랭크 스탈린 법칙 기전을 묻는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영순이에요. 그러면 네, 영순이. 자, 여기에서 1회 박출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조직으로 가겠죠. 조직을 똑같이 해요. 조직에 뭐가 여기 페퍼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야? 마이오글로빈이잖아요. 그렇죠. 조직에 뭐도 많아져야 돼요. 조직에 모세혈관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종의 어떤 대사 능력들도 대사 효소들도 잘 발달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 효소뿐만 아니라 뭐도 에너지 원들도 저장 능력이 좋아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요걸 잘하는 애가 누구예요? 요걸 잘하는 애가 미토콘드리아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깔고 가면 자 트레이닝을 했더니 산소 공급률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시작하자마자 산소를 환기작용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운동 시작 후에 산소 결핍 구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보상이었으니까 이걸 적은 무산소 대사를 썼으니까 이 표시는 어때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여기서는 어때요? 운동 후 최대 운동 시는 얘는 능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능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이건 산소 결핍 구간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최대 능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EPOC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먼저 최대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했고 최대 운동부하 검사 실시했어요. 무슨 검사한 거예요? 지금 사전 검사한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후 검사해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뭐예요? 평균 차이를 검증하면 T검증이죠. 종속 T검증이에요. 그죠? 뭐 그걸 한 건 아니지만 향상도를 변화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 트레이닝,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한. 그래서 동일한 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체력이 좋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동일 강도 운동을 하면 그 운동 강도가 낮게 느껴져야 하고 또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은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최대 신체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전 검사 비교하는 사후 검사의 변이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정식 근육 내 지방 저장량. 자, 지방 저장량 여러분도 운동하면 지방을 뺀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피하 지방 이런 부분들은 빠지죠. 하지만 근육 내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평상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 저장량은 어떻게 해요? 증가시킵니다. 예, 증가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최대화 운동부하 검사 40분 시점에서 글루카곤 분비량. 자, 최대화 운동부하 40분 시점인데 그냥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잡아봅시다. 그럼 40분 시점하면 우리 글리코겐은 어디서 많이 썼을까요? 글루카곤의 역할이 뭐예요? 글루카곤의 역할. 간과 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혈관에 있던 혈액에 있던 글루코스를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애가 누구예요? 인슐린이죠. 그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조직으로 끌어당겨서 당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만약에 당원이 음식을 섭취해서 들어왔다면 혈액에 있던 글루코스를 간으로 저장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상황이고, 즉 운동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인슐린은 여기서 글루코스를 조직으로 계속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혈액에 있던 글루코스량이 어때요?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글루코스를 어디서 보충할 수 있어요? 한번 근육이 간 글루코스는 다시 혈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건 어디서만 나와요? 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간에 있는 당원을 분해해서 혈중으로 글루코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이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글루카곤이죠. 그렇죠? 그럼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많다는 건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많이 썼을 때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적게 쓰는 운동 상황이면 글루카곤 분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레이닝 후에 이렇게 여기 운동 초기 산소 결핍 구간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산소성 대사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죠. 무산소성 대사할 때 뭐 썼어요? 인원질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요. 젖산이 뭐 분해하고 나면 생기는 거죠? 글리코겐 글루코스 분해하고 나면 생기는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근데 운동 초기에 글루코스 많이 안 쓴대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됐어요. 트레이닝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뭐가 좋아요? 트레이닝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뭐가 좋아요? 산소 공급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쵸? 산소 공급 능력이 좋아지면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운동 초기에 일단 뭐가 생성이 적어요? 젖산 생성이 적어요. 젖산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얘가 증가하면. 근데 얘가 떨어졌으니까 리파제 효소의 활성도는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럼 증가됐다는 건 무엇을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역할이 뭔데요? 중성지방을 뭐와 무얼로? 글리세롤과 요리지방산으로 분리시키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리지방산, 즉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돼서 글루코스를 간에서 계속 끌어당겨야 되겠습니까? 탄수화물과 지방 중 지방을 잘 쓰고 있는데 글루코스, 즉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 중 유리지방산을 잘 쓰고 있는데 글루코스가 많이 떨어질까요? 많이 안 떨어지겠죠. 많이 안 떨어지니까 간에서 글루코스를 굳이 많이 끌어올 필요가 없죠. 많이 끌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 끌어오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이 많이 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카곤 분비량은 줄어들죠. 물론 이건 기전을 역순으로 간 겁니다. 아주 쉬운 건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옷 좀 벗을게요. 교감신경계 활성도는 어때요? 감소하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교감신경 자극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하여 분비됩니까? 반비례하여 분비됩니까? 이 얘기는 흥분성입니까? 억제성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교감신경 자극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자극이 증가하면 글루카곤 분비량은 늘어나죠. 근데 인슐린은 교감신경 자극과 반비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자극이 증가하면 이건 억제성 자극입니다. 인슐린에게는. 인슐린 분비량은 줄어들죠. 따라서 지금 최대의 운동부하 40분 시점이라는 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글루카곤 분비량은 어때요? 글루카곤 분비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대 운동부하입니다.
최대 운동부와 검사 직후에 혈중 젖산 농도. 최대 운동을 했대요.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산소 결핍 구간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레이닝 전에는 요만큼에 썼던 게 트레이닝 후에 이만큼으로 늘어났어요. 무산소성 대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젖산 시스템이 그만큼 많이 가동됐다는 얘기예요. 젖산 시스템이 많이 가동됐다는 얘기는 운동 후 혈중에 뭐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젖산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죠. 최대 운동 후에 혈중에 젖산이 많이 쌓인 사람은 무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산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순발성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혈중 젖산 농도는 최대 운동 후 트레이닝 후 어떻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최대 하 운동이라면, 최대 하라면 감소겠죠. 그 다음에 최대 하 운동부하 검사 30분 시점에서 심박수야. 자, 지방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트레이닝 후에 최대하 운동 시에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체력 수준이 좋아진다라는 건 동일 강도 운동 시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고 최대 운동 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 강도의 최대하 운동이니까 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심장의 부담이 작아진 거예요. 심장의 부담이 왜 작아졌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심장의 부담이 왜 작아졌을까요? 말단 쪽에서 얘기해보세요. 오늘 문제에 다 넣어드렸던 거예요. 자, 운동 중 순환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이 뭐예요? 아니, 한마디로 운동 중 순환기 전에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조직의 산소 공급이에요. 조직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심장이 해야 될 역할은 쉽게 생각합시다. 혈액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심박출량을 늘리는 거죠. 그 혈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혈류제는 몰아주는 거예요. 활동근 쪽으로. 그래야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대 운동부와 30분 시점 이런 최대 운동에서 산소 공급 능력이 좋아져서 부담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 말단에서 뭐 어떤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적어진 걸까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모세혈관 밀도 증가하고 뭐 이게 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산소 추출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모세혈관 밀도 증가하고 마이글로빈 수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하고 산화효소 증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갔으니까 혈액을 어떻게 줘도 우리가 혈액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인 거잖아요. 많이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힘들고 온몸이 힘든데 혈액을 조금 줘도 많이 주는 것만큼 빼갈 수 있으면 심장은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트레이닝하면 그 상황이 된 거죠. 조직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심장이 부담이 없어졌다는 건. 그렇죠. 우리 쉽게 많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많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심박수가 줄어드는 거죠. 심박수 줄어들면 혈액 많이 못 가잖아요. 대신에 뭐가 좋아졌으니까? 심장의 일회 박출량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보낸다는 건 아니에요. 일회 박출량이 증가한 만큼 심박수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동일한 혈액량을 보내더라도 많이 추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일회 박출량은 증가하지만 심박수는 더 크게 감소해서 심박출량은 약간 감소하죠. 동일 감도의 최대화 운동 시에. 그래도 필요한 양만큼 산소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 없이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심박수는 어때요? 감소하죠.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없어졌어요. 이거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하 운동부와 검사 후 회복 기중 초과 산소 소비량. 이거는 운동 초기에 산소 결핍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트레이닝 후에는 산소 결핍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항정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드 윈디에 빨리 갈 수 있는 게 트레이닝 된 사람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초과 산소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최대 운동부와 검사 또한 글리코겐의 사용량. 실제 시험 문제는 글리코겐의 저장량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저장량은 어때요? 무슨 운동 시에? 최대 운동 시에. 왜요? 여기서 많이 썼어요? 적게 썼어요? 적게 썼고 여기서도 적게 써요. 글루코스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렇죠? 옥살라스트산의 원료니까 무조건 필요하지만 지금 옥살라스트산은 무엇을 위한 원료예요? 아세틸주요소 A를 시트르산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연료로만 쓰이는 거지 그게 에너지원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운동보험서 때 글리코겐의 저장량은 산소 결핍 구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장량은 많죠. 저장량이 많다는 건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생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관련돼요. 내분비계, 에너지계, 순환계, 뭐 운동 회복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그냥 그렇게 말고 풀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전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시스템을 돌려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내분비계에서 조금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근데 이 글루카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한 3번, 4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 그림을 안 하면 그림은 상관없죠. 자, 지금 그 2번 문제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뻘개 벗은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고 있어요. 중량거를 하고 있죠. 지금 상완 이두근의 지금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 이쪽 그림을 해부학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봤더니 준영이가 금방추는 근수축식 과도한 힘을 내지 않도록 조절한 역할을 하지. 근수축식 과도한 힘, 장력에 대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고유수용기 명칭이 뭐예요? 골직건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금방추가 잘못된 거죠.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골직건기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여러분 엑기스 문제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골직건기관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우리가 고유수용기를 얘기를 하면 금방추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꼭 뭘 알아야 돼요? 금방추는 이렇게 있고 골직원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일단 구조적 해부학적 구조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병렬적 연결돼 있다면 얘는 어때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뭐를 감지하는 거예요? 길이를 감지하는 거예요. 직렬적인 연결 구조 때문에 뭘 감지할 수 있어요? 장력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력이 적을 때보다는 장력이 어떨 때? 과도한 장력일 때, 이럴 때죠. 이때 뭐가 발생되니까? 부상이 발생되니까 장력을 어떻게 하라? 장력을 감소시켜라. 이게 골직원 기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 장력을 감소시키려면 뭘 줘야 돼요? 해당 근육에 IPSP, 그렇죠? 억제성 시냅스 후 막전압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억제성 시냅스 후 막전압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분극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직렬로 연결 길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도한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뭘 초래하니까?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도한 길이 변화에 따른 부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뭘 발생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어지지 못하게 저항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장력을 증가시켜요. 그럼 장력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와야 돼요? EPSP가 와야 되죠. 그럼 뭘 시킨다는 얘기예요? 탈분극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극을 주겠죠. 과분극 시키려면 칼륨에 대한 역할이 중요할 거고, 탈분극 시키려면 나트륨에 대한 역할이 중요할 거예요. 탈분극 시키려면 근데 이미 자극이 온 상황이니까 추가 자극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부상 예방 때문에 뭐 금방추가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근 길이 변화에 대한 반사적인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장력을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장력을 발생시키면 우리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수위적인 수축이에요. 그쵸? 체성운동신경 얘기죠. 어떤 운동신경이에요? 알파 운동뉴런에 대한 얘기예요. 수위적인 수축에 플러스 또 뭐하면? 반사적 수축이에요. 이 반사적 수축은 뭐예요? 신전에 따른 수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알파 자극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탄력, 탄성,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금방추에 대한 얘기고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고, 골직원 기관에 대한 이게 장력을 줄여서 어때요? 더 이상 근육에 의한 얘가 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골직원 기관이 이렇게 억제성 자극을 주지 않게 되면 계속 무거운 거 계속 들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이제 건이 파열되겠죠. 네,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는다면. 그럼 문제에서는 이 엑기스 6번은 스트레칭과 장력에 대한 문제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냈던 문제 같아요. 이게 작년 모의고사 때. 그래서 볼게요. 문제의 질문에 근력 향상 및 스트레칭 신경 조절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림의 무엇의 기능은 건에서의 장력과 내부 관련 조직 구조가 무엇의 역치를 초과했을 때 근육의 운동신경 단위는 억제된다. 뭘까요? 뭐의 기능은 건에서의 장력과 내부 관련 조직 구조가 무엇의 역치를 초과했을 때 근육의 운동신경 단위는 억제된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얘기니까. 장력, 건에서의 장력 감지래요. 뭐야? 골직건이죠. 그쵸? 이러한 반사작용을 자가 억제라고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근력 그리고 근비대가 없는 상태에서의 근력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장력이 과도하면 부상이 예방되니까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골직건이 IPSP 얘를 일으킨대요. 근데 보세요. 얘가 억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사라진다. 그럼 어때요? 과도한 장력이 부상이 예방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장력을 증가시켜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골직건의 민감도가 저하되면 과도한 장력은 과도한 장력이 아닌 거예요. 부상이 예방되는 장력은 아직 부상이 예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을 뭐 100kg를 들었다. 근데 100kg를 들었을 땐 굉장히 무거워서 들기 어려웠는데 골직건에 그 마취제를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에다가 마취제를 넣었어요. 그러면 100kg를 들어 올리면 이게 몸이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지는 거예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쳐질 때는 언제 쳐져요? 꼭 부상이 나고 나서 그때서 들지 말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골직건은 그때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 세게 하고 싶으면 뭐 넣으면 돼요? 골직건에 주사 맞으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스트레칭 신경 조절에 있어서 근육의 디귿에 대한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신전된 근육의 이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반사작용을 무엇이라 한다. 지금 기억은 골직건이잖아요. 리을은 뭐냐면, 자, 장력을 감지하는데 이 장력을 감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장력을 감지할 때 여기서 여기가 팽팽해지는 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건이 팽팽해지는 걸 느낄 때. 그건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미 했죠. 무거운 걸 들 때. 또 하나는 언제? 그쵸? 스트레칭 할 때, 잡아당길 때, 늘릴 때 건도 금방추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근육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자극이 가요? 건에 자극이 가겠죠. 그럼 쭉 늘려요. 이렇게 늘리면 건에 뭘 받아요? 자극을 받겠죠. 그럼 건에 자극을 받으면 얘는 뭐가 와요? 얘는 지금 마취한 상황이 아니고요. 얘가 장력을 받으면 뭘 줘요? 여기다가 억제성 자극을 주겠죠. 그럼 뭐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육에 늘어나라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신전에 의한 골직건 기관의 장력 감지는 추가적으로 근육에 억제성 자극, 즉 IPSP를 줘서 더 늘어나게 만들어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전에 의한 신전. 우리는 신전에 의한 반사적 수축만 금방추에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 반사를 얘기한다면 얘는 뭐예요? 신전
반사예요. 그래서 신전 반사는 신전에 의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역신전 반사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전에 의한 신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다르죠. 여기는 골직원과 얘는 금방추. 이거 강의 때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또 이렇게 들으면 새롭죠. 그렇죠. 이 문제 모의고사로 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솔직히 더 좋아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근데 모의고사 때는 또 낼 거야. 다르게 바꿔서. 그 다음에 보경이가 신경자극이 운동신경 말단에 이르면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지. 그쵸? 우리 체성 운동신경과 있고 뭐가 있어요? 자율신경 있잖아요. 그쵸? 체성 운동신경에 세포체가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미엘린 수초와 랑베르 결절이 있죠. 그래서 축상 말단에 뭐가 분비돼요? 아세틸콜린이 방출될 거야. 얘는 무슨 성이에요? 흥분성이에요. 그쵸? 자율신경하면 두 개로 나눠지죠? 뭐가?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눠지죠. 그 부교감 우리는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교감신경은 다시 두 가지 경로로 나눠지죠. 하나는 쭉 연결돼서 마지막에 신경자극이 직접 전달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보다 많이 작용하는 신경 말단에서의 어떤 분비물이고, 또 하나는 어디로 연결돼요? 부신 수질로 연결되죠. 여기서 분비되는 게 아세틸콜린이고요. 부신수에서는 뭐가 많이 분비돼요? 에피네프린이 노르에피네프린보다 더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얘의 작용이 신경 말단이고 얘는 부신이죠. 그래서 교감 부신수질 교감계라고 얘기해요. 교감 부신수질계라고 얘기하죠. 일단 부교감 신경은 또 있죠. 여기 뭐 나와요? 아세틸콜린 나오죠. 얘 둘 다 어떤 성이에요? 흥분성이죠. 얘는 억제성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여기 두 개를 흥분성과 억제성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다 흥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교감신경은 어떤 때? 운동 시의 주요 작용이고, 부교감신경은 안정 시 주요 작용이고, 얘는 뭐 할 때? 근수축 시 중요한 작용이죠. 그렇죠? 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구조만 잡을 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 운동신경 말단, 신경제 운동신경 말단에 이르면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방출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 다운이가 자극 빈도가 증가하면 개개의 수축들은 중첩되어 하나의 연축이다. 수축들이 중첩된다.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그쵸? 그래서 우리 신경자극이 하나의 자극에 의해서 수축, 이렇게 하면 요게 뭐예요? 요게 단축 또는 연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극이 짧은 시간 동안 모여서 점점 자극이 커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중은 지금 무슨 가중이에요? 네? 파장 가중인데 우리 시간 가중과 공간 가중으로 얘기한다면 뭐야? 시간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축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근수축은 강축이에요. 강축은 뭘 써요? ATP 소비하죠? 그렇죠? ATP 소비하면 분해돼서 뭐가 돼요? ADP가 되죠? ADP하고 분해 산물이 뭐예요? 무기인산이죠? 인원주 시스템으로. 또 얘 쓰고 나면 나중에 뭘 쓰겠어요? 글리코겐 쓰겠죠? 글리코겐 분해 산물이 뭐예요? 젖산이죠? 얘 둘 다 뭐야? 수축 기전에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니까 교차결합이 많이 형성이 안 되고 수축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훈이가 실무율을 얘기했어요. 실무율은 역치 이상의 자극에 반응하여 근육이 수축한다. 여기 우리 신경 세포체하고 축사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우리 방아쇠 구역이 있어요. 모든 신경은 뭐가 있어요? 역치가 있어요. 역치 이하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역치를 넘어서면 그때 모든 자극이 한꺼번에 빵 가죠. 총을 쏠 때 방아쇠를 세게 당기면 세게 나가요, 안 나가요? 똑같이 나가요? 세게 나가던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갔어요. 집 앞에 무료 물놀이 시설에.
우리 재성이가 혼자 갔는데 다른 애들은 7, 8명이 짝지어서 엄마 들어가서 치운 거예요. 재성이가 물총 싸움을 하는데 1대7로 싸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 폭행을 당한 거죠, 우리 재성이가. 그래서 근데 저한테 물총이 없었어요. 물총이 고장 나가지고. 근데 그 총은 잡아당기면 압력이 세져서 세게 나가요. 살짝 당기면 조금씩 나가고. 그럼 세게 당기고 세게 나가는 거죠. 그건 실무율이에요? 그건 실무율이 아니에요. 근데 총알은 당기면 정해진 속도만큼 나가죠. 이게 실무율이에요. 한번 역치 이상이 작으면 빵 터지는 게 뭐예요? 실무율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제가 요 당기는 건 자극 강도를 높이면 근수 충격이 증가할 수 있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순차적 동원의 원리고 그게 크기의 원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요 한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것이 숨어 있었네요. 연축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강축이라고 써야 돼요. 실물에 대한 문제를 가중에 대한 문제로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가중은 꼭 중합 또는 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문제 냈으니까 그거를 꼭 유념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면 장시간 운동 시 심박 출량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장시간 운동을 할 때 심박 출량은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회박 출량은 감소되고 있고요. 감소된 1회박 출량만큼 보상하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심박 출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1회박 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잖아요. 요 관계예요. 그쵸?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심박 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을까요? 심박 출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무슨 운동하고 있을까요? 최대 하 운동하고 있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최대 하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최대 하 운동하는데 1회박 출량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에서 60% 수준 이상에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 유지한다고 하는데 얘는 왜 감소하지?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죠. 어쨌든 감소해요.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심박수는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자, 1회박 출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운동 시에 심박 출량은 증가해요. 그렇죠? 이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1회박 출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여 심박수가 증가하는 현상 이거는 혈액이 박출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혈액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혈관 유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혈류 재분배랑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심혈관 유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1회박 출량이 감소했을까요? 자, 1회박 출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장으로. 1회박 출량이 줄어드는 건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선생님, 수축력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 왜냐면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심박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축력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내질 못하니까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보상한 거란 말이에요. 왜 못 들어왔을까요? 일로 들어온 게. 여기 들어온 게 왜 부족할까요? 여기 어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뭘까요? 펌프질을 못했을까요?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면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겠죠. 근육에 의한 펌프나 호흡에 의한 펌프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혈액이 어딘가 다른 데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요? 장시간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온이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죠? 체온의 증가 핵심 뭐예요? 체온이 증가하면 체온을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방출시켜야 하잖아요.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혈액을 몸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몸 표면으로 밀어내고 거기서 땀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갖고 심부의 온도에 뜨거운 열을 갖고 있는 혈액을 피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피부, 혈관,
확장이 나타나죠. 그럼 피부 혈관 확장이 나타나면 피부 혈관에 뭐가 많이 있게 돼요?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죠. 혈액이 많이 몰리면 순환시켜서 사실 우심방으로 환류시킬 혈액량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지요. 적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쥐어짜면 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지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체온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뭐 흘린다고요? 땀 흘린다고요? 땀 흘린다는 건 혈관에 있던 혈액이 혈장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혈장이 땀으로 빠진다는 거잖아요. 땀은 발안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증발해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총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총 혈액량이 줄어들면 일회박출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뭐가? 혈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혈장량 감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근원적인 얘기를 써라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써도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탈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도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땀 분비? 그렇게 쓰신 분. 땀 배출?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좀 더 생리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혈장량 감소로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더 거쳐서 이게 채점 위원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서 생각 안 해줄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자, 요게 이제 여러분 핫한데요. 1차 방어선이 뭐고 2차 방어선이 뭐고, 파워 운동 생리학이 참 사람 힘들게 만드네요. 그죠? 근데 우리 인체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자, 산염기 균형을 조절한다. 산염기 균형. 그럼 산염기 조절, 산도를 얘기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pH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pH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얘기할 때 여기 pH 7 마이너스 7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7보다 높아지면 우린 뭐라 그래요? 염기라고 얘기하죠. 알칼리. 낮아지면 우린 그거를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성화되는 몸의 염기성 물질을 통해서 안정적인 평형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산염기 균형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7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한 건 체내 안정시 pH 7.4 정도로 약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산성화시키는 물질은 뭘까요? 우리 가장 그 물질의 중성이 뭐예요? 중성은 H2O예요. 그쵸? 물을 분해시키면 수소이온과 수산기이온 이렇게 분해돼요. 그죠? 이렇게 분해되잖아요. 그럼 얘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거고, 얘가 많으면 염기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즉 어떤 대사일까요? 주로 무산소 대사겠죠? 무산소 대사를 통해서 분해되는 게 결국 뭐예요? 젖산일 거고, 젖산이 혈액에 녹으면 수소이온 농도를 높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내가 산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pH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럼 이렇게 하면 체내가 산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대사적 산성증인 거예요. 혈액의 산성도 높으면 그게 산성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아져야 돼요? 얘네들이 많아져야 돼요. 얘네들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얘네들을 이미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염기 예비량이라는 게 있어서 염기성 물질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단백질도 있고 중탄산염 이온도 있고 또는 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다 여긴 혈액 추가적으로 쓰면 중탄산 염 이온과 그 다음 혈장 단백질이죠. 여기 혈액이에요. 근데 다 단백질은 카바민 형태로 수소이온을 완충하는 거고, 중탄산염은 중탄산염 이온 형태로 완충시키는 거고, 인산염 상태로 완충시키는 거예요.
여긴 중탄산염 이온과 헤모글로빈과 카바민 화합물로 완충시키는 거예요. 다 화학적 분자 구조에 수소 이온을 덧붙여서 다 여기 보면 HCO3-예요. 염이에요. 염에다가 뭘 결합시키면 수소 이온 결합시키면 약한 탄산으로 완충시키는 거예요. 그쵸? 헤모글로빈은 HB. 여기 헤모글로빈 안에 헤모글로빈은 단백질 구조잖아요. 이 단백질 안에 NH, NH2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미노기가 있고 이 아미노기에 결합될 수 있는 게 수소이온이 그냥 헤모글로빈과 이렇게 바로 결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아미노기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충되면 그냥 수소이온을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혈장 단백질은 지금 단백질이니까 아미노기에다가 수소이온 이렇게 결합되게 되면 뭐예요? NHCOO-라는 카바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수소이온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염이에요. 여기에 수소이온 결합하면 완충이에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수소이온을 완충하면 산소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구조예요. 근데 요런 구조인데 세포 내선 단백질이 거의 60% 이상 차지해요. 굉장히 높아요. 중탄산염 이온은 한 20에서 한 30% 차지해요. 근데 인 같은 게 한 10에서 20% 차지하는데 그 역할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예요. 혈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중탄산염이에요. 얘가 거의 7, 80%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적 완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산염기 규정을 조절하는 건 이 화학적 완충과 뭐가 있냐면 생리적 완충이 있어요. 이 생리적 완충 시스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바로 호흡 보상이에요. 즉 이걸 완충시키는 과정에서 중탄산염 이온에 수소이온이 결합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H2CO3 탄산이 만들어지죠. 이 탄산이 결국 뭐랑 뭐로 분해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호흡 보상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운동 생리학에선 이게 혈액 외에 이런 중탄산염 이온이 호흡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2차 방어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예. 그냥 뭐로 분류하냐면 화학적 완충, 그러니까 인체 산염기 규정을 조절하기 위한 세 가지 메커니즘은 화학적 완충, 호흡 보상, 신장작용 이 세 가지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화학적으로, 2차적으로 생리적으로, 2차적으로 생리적인 것에 호흡으로 신장으로 해요. 근데 이 호흡 보상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온몸을 돌다가 신장작용은 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체내 산염기 규정을 조절한다면 신장작용은 그냥 수소이온을 뭘로 배출해요? 소변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운동 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강한 운동을 하면 젖산과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젖산과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체내를 산성화시키는 물질 우리 세 가지 얘기하면 뭘까요? 인산과 황은 빼고요. 음식 섭취에서 나타나는 거 말고 운동 시 이산화탄소 생성.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분해를 통한 이산화탄소 생성. 또 탄수화물을 무산소적으로 분해 생성된 젖산. 또 지방의 불완전 연소를 통한 케톤체 생성. 지방이 불완전 연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글루코스가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글루코스 고갈되면 지방을 분해시킬 수가 없죠. 또 하나.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왜냐하면 글루코스를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TCA 사이클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저해하고 젖산 에너지 대사를 저하한대요. 이 에너지 대사 저한다. 젖산과 수소이온 산성화됐을 때 에너지 대사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이 에너지 대사는 뭘까요? 해당 효소죠. 뭐야? PFK, 포스포프로프키나즈 활성도를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체내 7.4 약알칼리를 나타내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조직 수준은 산성화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 산소가 되니까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또는 수축 기전 측면에서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체내 산염기평에 관련된 세 가지 메커니즘,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 가지 메커니즘 중에 문제는 뭐예요? 2차 방어선을 쓰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방어선을 쓰니 그러면 2차 방어선은 중탄산염 이온입니까? 중탄산염 이온에 따른 호흡 보상을 2차 방어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어선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렇게 쓰면 중탄산염 이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거든요. 그래서 파워 운동 생리학에서 이렇게 연결 지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2차 방어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개정판 10판에 그렇죠. 8판까지는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호흡 보상에 대한 2차 보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책이 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호흡 보상이죠. 체내 세 가지 중요한 화학적 완충물질, 중탄산염인, 인산염, 그리고 단백질, 이 중에 기여도가 큰 거, 완충률이 큰 거 어디에서? 세포 내에서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 단백질, 2순위 중탄산염이온, 3순위 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 중탄산염이온, 인산이죠. 우리 혈액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보면 혈액 구성 요소에 보면 혈액 전체에 이 얘네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혈액적으로 보면 여기다 쓸까요? 그냥 다 전체 혈액에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다 있어요. 세포 내에도 있고 혈액에도 있지만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탄산염 이온이 전체의 몇 퍼센트의 기여도냐면 약 64% 정도의 기여도를 가져요. 이건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파워운동 생리학에선 그 정도 얘기해요. 파워운동 생리학이나 다른 운동 생리학책에서는 이 정도 규정하거든요. 헤모글로빈은 몇 퍼센트 정도 기여하냐면 약 29% 정도 기여한대요. 29%.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가 몇 퍼센트냐면 혈장 단백질 얘네들 얘기죠. 얘네가 한 몇 퍼센트? 6% 정도. 그 다음에 인산기가야 대략 한 1% 정도 기여한대요. 그래서 전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예요? 혈액에서 중탄산염 이온이에요. 그렇죠? 얘에 따라서 호흡에 의한 호흡보상 이걸 얘기하죠. 다른 건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말만 힘들어요. 카바민 화합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 보세요. 얘네가 이렇게 되면 체내가 산 pH가 어떻게 될까요? pH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혈중 pH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서 중화시켰으니까 pH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내뱉으면 수소이온 배출하면 pH 수준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약해요. 얘가 주죠, 얘가.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뭐 너무 자주 봤던 그림이죠. 근데 요 정도 시스템을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랑 같이 보면 좋냐면 엑기스 1번 문제. 엑기스 1번 문제랑 같이 보면 좋아요. 지방의 에너지 대사 문제하고. 가볍게 보면 우리 에너지 주로 얘기하면 뭐를 쓸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냥 바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으니까 쓰기 좋게 뭘로 변형시켜야 돼요? 글리코겐으로 흡수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저장되고 뭐 그러니까 글루코스로 흡수되겠죠. 뭐 간에도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육에도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우리 그냥 글루코스라고 합시다. 근육에 있는 글루코스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결국 뭐가 생성되는 거예요? 산소가 불충분하거나 산소가 충분한 구조라면 산소가 불충분하면 뭐가 돼요? 젖산이 축적된 거죠. 그럼 여기는 무슨 대사예요? 무산소 대사겠죠. 산소가 충분하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초성 포도산이 되겠죠. 피리백산이 되겠죠. 초성 포도산이 됐어요. 산소가 충분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포
질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초성포도산이 딱 들어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어요? 산소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산소래, 이 에너지원 유산소성 대사를 분해시키기 위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변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죠. 그래서 초성포도산이 아세틸 주요소 A 형태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쵸? 이 아세틸 주요소 A로 변화되고 나서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TCA 사이클로 들어가죠. TCA 사이클로 들어와서 얘가 지금 뭐랑 만나서 초산이죠. 옥살 아세트산이에요. 그쵸?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연산이 되는 거죠. 이게 구연산 사이클이라 그런 거죠. 우린 뭐라 그래요? 시트르산이에요. 그쵸?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하나 나와요? 그쵸? GTP 하나 나와요. 그쵸?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나와요? NADH가 나가고 또 뭐가 나와요? FADH도 나와요. 물론 지금 수소이온이 4개인 과정을 돌렸기 때문에 얘는 몇 개? 3개가 나오고 얘는 하나가 나오죠. 그쵸? 근데 NADH는 몇 개 ATP 생산할 수 있어요? 3개 ATP 생산할 수 있었고 얘는 몇 개 ATP? 2개 ATP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자전달기로 가겠죠. 이렇게 전자전달기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NAD 플러스가 될 거고 다시 FAD 플러스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몇 개 ATP? 총 여기에서 이제 3개 ATP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2개 ATP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3개니까 총 몇 개? 9개 ATP가 만들어질 거고 몇 개? 총 2ATP니까 그냥 여기 4개가 아니죠. 1FADH니까 2개 ATP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뭐가 하나의 초성포도산 하나, 우리 글루코스가 분해되어져서 몇 개의 초성포도산 만들어요? 2개의 초성포도산, 2개의 젖산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 투자? 2개의 ATP를 투자하여 몇 개의 ATP 생산하는 거예요? 4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2개 ATP를 투자하는 건 글루코스에 대한 얘기고 글리코겐은 몇 개 ATP를 투자해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해당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거를 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간 여기서 마이너스 1 ATP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하면 몇 개 ATP? 이렇게만 지나가면 3 ATP 다 지나가면 2 ATP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글루코스 분해가 되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가 리파제의 작용이 중요하죠. 얘에 의해서 뭐로 분해돼요? 글리세롤이 중요하고 얘는 이제 다 역순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만들어져요? 유리지방산이 만들어져요. 이 유리지방산은 뭐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세틸 주요소 A를 만들죠. 이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ADH와 FADH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과 이 과정은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럼 베타산화 과정을 주는 게 3개, 2개니까 5개 ATP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방출되고 이산화탄이 방출되고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뭘 방출하고 H2 방출하고 이게 끝이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 ATP와 PC는 모두 인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시스템을 인원지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더 해야 되는 게 ATP는 운동 시 자극을 받아서 뭐랑 뭘로 분해돼요? ADP와 인산기로 이렇게 분해되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를 여기를 뭐에 쓴 거예요? 근수축에 썼을 거예요. 그쵸? 이거 분해했던 효소가 바로 ATP 아제라는 효소였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 ADP가 많아지면 또 무기인산이 많아지면 또는 뭐 체내가 염기화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다 자극물질이 되는 거죠. 뭘 활성화시켜요? PFK. 아니, 미안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요거다 쓸게요. 이렇게 했어요. ADP가 분해되면 크레아틴 키나제는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그럼 얘는 뭐예요?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뭐랑 뭘로? 크레아틴과 인산기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럼 크레아틴과 인산기를 분해시키면 이 인산기에 아직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에다 쓰는 게다. 인산기 플러스 에너지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 이렇게 분해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기다 돌려주고 역순으로 ATP를 재합성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운동 초고강도 운동을 하면 얘가 먼저 고갈되는 겁니까? 얘가 먼저 고갈되는 겁니까? 얘가 먼저 고갈되죠. PC가 고갈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ATP가 완전 고갈되겠죠. 그러니까 PC의 고갈은 결국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초고강도 운동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체내에 ADP, 인산기, 또 AMP 또는 pH 수준의 어떤 증가 뭐 이런 모든 상황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 P자가 이렇게 안 써져. P, FK 해당 요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시스템은 인원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무엇에 의해 ATP를 재합성해요? 이렇게 서로 ATP는 크레아틴의 인산기를 줘서 크레아틴 인산을 재합성하고 운동 중 크레아틴 인산은 ADP의 인산기를 줘서 ATP를 재합성하고 이런 과정을 뭐라 그래요? 공액 반응 또는 뭐 이 공액 반응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짝 반응이다라고. 네, 짝 반응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공액 반응이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해당 과정을 거쳐 무엇의 한 분자가 두 분자의 젖산으로 분해될 때 무조건 두 개의 젖산, 두 개의 초성포도산으로 분해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으로, 산소가 충분하면 뭘로? 초성포도산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분해되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몇 개의 ATP? 두 개의 ATP가 생성되는데요. 그럼 글루코겐이에요?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죠. 그렇죠. 글루코스가 두 개의 ATP를 투자하기 때문에 뭐예요? 최종적으로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죠. 글리코겐은, 근글리코겐은 하나의 ATP만 투자하기 때문에 세 개의 ATP를 만들어내죠. 글리코겐이라고 썼어요? 네, 글루코스라고 쓰셔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도당도 되죠. 포도당이 글루코스니까. 네, 포도당이라고 써도 되고 글루코스라고 써도 돼요. 선생님 한글로 쓰면 틀리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맞는 얘기예요. 아깝습니다. 보경 선생님. 이렇게 내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세틸조이스 A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며 특히 지방 또는 지방산을 아세틸조이스 A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가지고 이걸 쓰라고 그랬냐면 호흡교환율 RER의 순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단백질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호흡교환율은 비단백성 R이거든요. 왜냐면 단백질이 필요 없이 운동 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지방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알아보려면 탄수화물은 호흡기원율이 몇이에요? 이산화탄소, 산소 들어온 만큼 이산화탄소 생성했잖아요. 호흡기원율이 1.0이었어요. 단백질은 호흡기원율이 몇이에요? 0.8, 뭐 2, 8, 5, 뭐 이 정도 돼요. 뭐 이거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어요. 중간 정도고. 지방은 몇이에요? 0.70이죠. 순서대로 얘기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이에요. 그쵸? 호흡기환율로 얘기하면. 근데 솔직히 이거 틀렸다고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순서를 한다면 그렇죠. 한번. 근데 원래 내려고 했던 건 산소 소비 효율로 내려고 했던 문제예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이고요. 그것도. 그러면 이게 산소 소비 효율로 하면 맞죠? 산소 소비 효율로 따지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이에요. 그쵸? 네. 또 헷갈리지 마세요. 호흡기환율하고 산소 소비 효율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 또는 지방산 아세틸조이스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지방산을 유리지방산을 아세틸조이스를 전환시키는 과정 뭐래요? 무슨 과정이에요? 베타산화 과정이죠. 베타산화 과정 문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지방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몇 개 ATP 만들어져요? 5개의 ATP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아세틸조이스에는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기를 거치면서 산소가 방출되는 수소 이온과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면 이 과정에서 총 몇 개의 ATP가 생성된다. 자, 아세틸조이스 A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쵸? TCA 사이클로도 GTP를 만들었어요. GTP는 누구에게? ADP에 인산기를 줘서 뭐가 되는 거예요? GDP가 되겠죠?
인산기 주고 나면 그럼 뭐가 재합성되는 거예요? ATP 재합성되는 거예요. 뭐가 몇 개 만들어졌어요?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3개 NAD 3, 3은 9, 9개 ATP예요. 그죠? 2, 2개 ATP, 9개, 2개, 1개 몇 개예요? 12개죠. 그래서 아세틸 주요소 A가 한 번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 만들어낼 수 있는 ATP는 총 몇 개? 12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몇 개요? 12개. 그냥 이거는 외워요. 그 다음 우리 엑기스 문제 1번을 보면 조금 강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엑기스 문제 1번을 보면 다음은 그 스포츠 과학수 옵션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미틱산이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지방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 ATP 투자됐고 어디에서 지금 인산화 과정 즉 무슨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빵개가 만들어지네요.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지방산 활성화되고 어디를 거쳐서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요? 지방이 베타산화 과정이죠. 그럼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유리지방산이 들어왔잖아요. 유리지방산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려면 그 상태로 못 들어가요. 활성 지방산이 되어야 들어가요. 그때 이때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 ATP가 투자돼요. 그래서 이 활성 지방산 마이너스 1 ATP 투자되고 이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세틸 주요소 A를 만들어주죠. 아세틸 주요소 A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NADH 하나 만들어주고 FADH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총 몇 개 ATP? 5개 ATP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아세틸 주요소 A는 이렇게 시스템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투자하고 얘 5개 만들어주고 여기 몇 개 만들고 12개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그럼 몇 개예요 지금? 5개 12개니까 총 몇 개예요? 17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1 ATP 투자하니까 첫 번째는 16개만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m산은 몇 주기를 거치냐면 7주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7개의 탄소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개의 탄소사슬은 여기에 지금 탄소와 탄소의 결합구조가 몇 개 있냐면 총 7개의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주기 1주기에서는 지금 1주기에서는 활성지방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1 AP 투자했고 베타산화에서 5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 여기는 크랩스로 얘기했지만 크랩스 사이클을 거치면서 12개를 만들어냈어요. 총 몇 개예요? 16개 ATP 만들어진 거죠. 요게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 주기부터 2주기부터 3, 4, 5, 6주기까지 다 몇 개 들어가요. 베타산화에서 5개, 크랩스에서 12개 총 17개 17개 곱하기 2, 3, 4, 5, 6 5개니까 몇이에요? 5, 1은 5, 7, 35 85개 ATP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7주기 때 7주기 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타산화 과정 거쳐서 한번 들어오고 아세틸 주요소 크랩 사이클에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개, 12개, 12개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7개에 12개니까 몇 개요? 29개 들어가죠. 그래서 16개에 9, 90, 101, 101에 29도 하니까 몇 개요? 130개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방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지금 35개가 만들어진 건 무슨 과정이에요? 베타산화 과정이죠. 그리고 8개가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8개 들어가니까 하나씩 8번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기질수의 인산화로 8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GDP가 8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8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크랩 사이클이. 그쵸? 그래서 기억은 기질순의 인산하고 니은은 베타산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내면 또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번 문제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은 운동 시 에너지원의 기호도 변화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작성 방법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예전에 운동 강도에 따라서 나왔던 게 뭐예요? 문제 지문상에서 연료교차가 나왔잖아요. 교차점이. 그렇죠.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크로스오버가 나타나는 건 그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역전되는 시점, 즉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역전된다, 그때만 크로스오버가 나타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가 역전되는 현상이 그 지점을 교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운동 강도에 따라서는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역전되지만 운동 시간에 따라서는, 즉 최대화 운동을 하게 되면 뭐에서 뭐로 역전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역전돼요. 왜냐하면 운동 초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 초기에 산소결핍 구간, 무산소성 대사에서 유산소성 대사로 전환되는 시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의존도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림은 지금 운동 시 탄수화물의 기여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교차점이죠. 여기에 오버랩 시켜야 될 그림이 뭐예요? 오버랩 시켜야 될 그림이 뭐예요? 어떤 그림을 덧붙일까요, 다? 이 그림을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운동 종료하고 이 그림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산소 필요량은 이만큼이었고 여기에 지금 산소 결핍 구간이니까 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항정 상태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요? 지방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는 에너지원의 기여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래서 운동 시에는 휴식에 비해 탄수화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특히 운동 초기나 높은 강도 운동 중에는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소비량이 무엇에 도달하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 공급이 된다. 이게 뭐예요? 교차점. 아니죠. 어디에 도달하면이니까 지금 어디에 도달하면이에요?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뭐예요? 항정 상태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세컨드 윈드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세컨드 윈드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새로운 안정 상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는 한자로 풀어내면 항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 유산소성 대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장시간 운동 중에는 무엇과 같은, 니은과 같은 점이 나타나는데 이 시점에서 이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잉여 에너지 소비하기 위한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게 뭐예요? 교차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잉여 에너지를 소비할 수 좋다는 건 여기에서 칼로리 소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시점의 운동 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항정 상태, 니은 교차점이고, 요 스스로 할 때 이 교차점이 갖는 가로 안에 또 그 의미, 잠깐만, 니은에 들어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처방 요소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로 안에 디귿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 시간, 운동 강도에 대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운동 그 처방 요소에서. 근데 운동 처방 요소 중에 운동 시간하고 운동 빈도에 대한 요소는 안 물어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운동 강도만 거의 물어봤지. 그래서 그것도 좀 포함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운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뭐에서 뭐로 역전되는 지점이에요. 교차점은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역전되는 시점이다. 에너지 기여도가 역전되는 시점이다. 그냥 이거 그대로 풀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운동 심리학에서 뭐예요? 무관심, 관심, 준비, 관심 준비 단계로 넘어갈 때 교차되는 교차점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크로스오버에 대한 얘기 거기서도 나왔고, 우리 지문에서 크로스오버 나왔었고, 이제 나올 때는 운동 시간에 대한 크로스오버밖에 없어요. 나올 만한 게. 그렇죠?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